예, 안녕하십니까. 황진수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점차 미래 경영에 있어서는 AI라든지 로봇 등이 등장함에 따라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범주들이 점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또 경영자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소리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서양에서의 경영학은 불과 200여 년에 불과하지만 유학적 개념의 경영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시경에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연 현대 경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과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학적 가치 또는 유학 경영이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경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영 규모가 점차로 커지죠. 우리 국내에서 경영하던 기업들도 이제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전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외국의 유수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영의 규모가 거의 세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쟁들이 점차 치열해지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잠깐만 방심을 해도 낙오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공동체다. 하나의 같이 상생하는 공동체다라는 개념이 점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다. 요즘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세계의 각국들이 유엔 연합이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체계를 넘어서 이제 자국 중심의 어떤 전략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나한테 이익이면은 좋다 하는 이러한 개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나 기업들이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향상 또는 성장 중심의 경영을 해왔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듯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성장하는 부분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생산과 성장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경영을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쪽에서도 우리 인문학과 어떤 융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뢰 쌓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점차 사회적 거래 비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얘기합니다. 시장 조사에서부터 제조, 홍보, 판매, 관리까지 신뢰가 없으면 오히려 감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는 의심이 가면은 다시 재차 조사하고 하는 그러한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비용이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생산성 성장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직의 비전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서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문화. 그다음에 인성을 바탕으로 단지 능력만 있다고 전문성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인성, 품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창의성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문학과 경영학의 어떤 접목 현상들을 수시로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적 가치적 측면에서도 논어에서
온고이지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러면 가히 위 사이라. 그러면 과히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논어 우리 위정편에 나옵니다. 바로 이 창의력 부분.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온고이지신에서. 온고, 옛 것을 잘 익혀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 이러한 개념이 우리 유학적 가치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각종 조직에서 창의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 자기 전문 분야, 자기 해당 분야 또는 자기 조직 분야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섭렵하고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혁파하고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유학적 우리 경영에서도 바로 이 창의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력 하면은 우리가 현대 경영에 있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저하고 연령이 좀 비슷한데 조금 한두 살 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애플이라는 미국의 회사이지만 이제는 세계적 기업이 된 그 기업을 창립을 했죠. 197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젊었을 때 보면 말 그대로 환각제를 즐기는 몽상가이면서 때로는 학교도 중퇴를 하고 힌두교나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요가도 하고 동양 사상, 동양 철학에 빠져가지고 한때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현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창의성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양반이 얘기한 2005년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지금까지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얘기들이죠. 보면은 자퇴는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이 양반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마는 아주 비싼 대학이었죠. 그렇지만 부모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기가 자퇴를 하고 청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호기심하고 직관을 믿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퇴했다고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많은 걸 거꾸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명한 말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헝그리라는 거는 배고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유지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항상 뭔가를 배고플 때 음식을 바라듯이 뭔가를 추구해라. 일을 추구해라. 뭔가를 자꾸 찾아내라 이런 뜻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리고 foolish라는 것은 아주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지만 stay foolish라는 뜻은 우직하게 남이 뭐라 하든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아주 스탠퍼드대 졸업생들한테 영감을 울리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think different. 영문법으로 따지면 think differently 또는 different th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think different. 색다른 것을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남과 다른 것을 생각을 해라. 항상 그 습관을 들여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주 창의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스티브 잡스에 맞는 그러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 양반의 인생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돈을 번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양반은 독선적인 경영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존 스컬리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펩시콜라의 CEO였습니다. 하지만 이 애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자인 스티브 잡스는 자기 혼자만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CEO 분을 모셔오기로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 당신은 계속 설탕물만 팔고 살 것이요, 아니면 나랑 함께 이 세계를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존 스컬리는 당연히 그 펩시콜라 CEO직을 그만두고 애플의 CEO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하고 경영 철학하고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이 존 스컬리는 말 그대로 마케팅 중심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거 만드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모시고 온 CEO한테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의 이 해고 사건은 최고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물론 씩씩거리고 초기에는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를 초심자의 마음으로, 초심자의 느낌으로 다시 일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을 충돌과 파괴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주변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이지만 이 양반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론 실패작도 많았지만 그중에 아주 창의적인 우리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집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단 하나뿐인 버튼으로 다양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가 바로 그래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는 또 얘기를 합니다.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모방을 잘해야지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굿 아티스트,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복사를 하고 뭔가 모방하고, 그레이트 아티스트, 아주 위대한 예술가는 스틸, 훔친다라는 피카소가 말한 말이에요. 피카소가 즐겨 인용한 말을 쓰면서 자기는 결국 어떤 새로운 걸 만든다기보다도 인류들이 엄청나게 발명해 놓은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또는 잘 카피를 해서 잘 훔쳐서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 융합의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잘 접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경영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영 조류 및 문제점의 첫 번째 것으로서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진짜 존중을 하는 개체로 보느냐, 이러한 시각이죠.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테일러.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 과학적 관리라는 책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생산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생산성과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과학적 관리 방법만이 그러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만들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러한 세부적으로 나눈 것을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러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데 생각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적절히 잘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그러한 작업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노력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하는 논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라는 개념을 끄집어내죠. 모티베이션.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를 해야만 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 프레드릭 테일러 이론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이론을 그 당시에 철도 노동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철도 노동자들이 화물 처리했던 것이 일일 평균 12.5톤이었던 것이 이런 표준화된 방법과 도구와 장비를 쓰고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 자그마치 47.5톤으로 증가하더라. 거의 4배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당 1.15달러를 받던 것이 1.85달러씩 받았다. 1.85달러씩 그 당시에 1910년도에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노동해서 받았던 것보다 자그마치 60%를 더 받는 혜택을 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 방법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주요하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포드 자동차는 이 테일러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자동차 생산 과정에다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뭐 보편화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제조업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전부 다 쭉 벨트 앞에 쭉 서가지고 지나가는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각자 자기가 해당되는 부품만 조립을 해서 쭉 지나가면 끝에 가서 시험하고 확인하면 제품이 탄생되는 그러한 컨베이어 벨트를 바로 테일러 이론의 과학적 관리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포드는 20%의 노동력으로 다른 경쟁사하고 동일한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더 연구해서 포드 자동차는 어떤 조립 라인하고 연속 공정 기술을 이용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그 유명한 포드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포디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디즘이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과학적 관리는 일의 효율성은 높이고, 그죠? 비용은 감소시키고, 또 종업원 임금은 올리고 해서 결국은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관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8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기계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집중력과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조금 일하다 보면 피로해지죠. 당연히. 어디 집중하다 보면 눈도 피로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 오게 되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생산력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이 테일러 이론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론이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든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그런 자유의지라든가 어떤 인간의 개체의 존엄성을 마치 기계의 장비와 같은 수준으로 타락시켰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돈에 의해서만 마치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인간을 생산 도구로 전락시킨 이러한 비참한 이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이론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엘턴 메이어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AT&T 장비 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사라는 데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휴게 시간이라든가 작업 시간, 임금 지불 방식, 노동 환경 이런 것들 외적 조건들이 과연 이러한 동기 유발과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로 많이 미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연구 결과를 진행해놓고 보니까 생산성은 오히려 이러한 작업 시간이나 조명, 임금 같은 이런 과학적 관리, 테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관리에서 중시한 것보다는 오히려 각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 태도, 심리 조건,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노동 생산성은 근로자 주변의 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죠. 단지 돈만 많이 주고 교육시키고 장비 주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 인간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바로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열성을 가지고 또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심리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지 생산성이 높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또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해당되는 벌칙을 준다. 그다음에 많은 자율권을 준다. 그다음 기업 문화, 우리는 할 수 있어.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정부, 우리 회사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런 기업 문화들. 그다음에 복지 체계, 자기 휴가 기간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할당해 준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 혜택들, 직원들에 대한 혜택들, 뭐 육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테일러가 얘기한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고 이 메이어가 얘기하는 정신적 보상까지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지 임금이라든가 작업 시간이라든가 노동 환경 같은 이런 외적 요소들뿐만 아니고 이 심리적 요소, 정신적 요소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다를 메이어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